동굴로 돌아온 양과는 독고구패의 무덤 앞에서 생각했다. 검술의 심오한 이치를 깨달았다 한들 이런 산속에만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는가. 나도 독고 선배처럼 이 검술로 천하를 평정하고 말 테다. 그러다 문득 잘려버린 오른팔을 보자 곽부에 대한 증오심이 일었다. 내 반드시 이 원수를 갚고 말 테다. 결심을 굳힌 양과가 신조에게 말했다. 수리형,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수리형의 은혜는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을 겁니다. 이 아우는 아직 강호에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어 잠시 이곳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독고 선배의 이 중검은 제가 잠시 빌려가겠습니다. 그러곤 신조를 향해 깊이 읍을 하고 독고구패의 무덤을 향해서 절을 올렸다. 그 모습을 신조가 목을 길게 빼고 눈을 껌뻑거리며 지켜봤다. 마치 양과의 속마음을 다 아는 것 같았다. 양과가 동굴을 나서자 신조는 골짜기 입구까지 따라 나와 양과를 배웅했다. 둘은 서로 꼭 껴안고 한참 동안 석별의 정을 나눈 후에야 비로소 헤어졌다. 중검은 너무나 무거워 허리에 찰 수 없었기에 나무를 따라 자라는 칡넝쿨을 잘라 서너 겹으로 겹쳤고와 굵은 밧줄을 만들어 중검을 매단 후 어깨에 짊어졌다. 그러고는 양양을 향해 경공수를 펼쳐 달려갔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양양에 도착한 양과는 우선 성곽건 초더미에 누워 잠시 눈을 붙이고 날이 어두워졌을 때 일어났다. 잠에서 깨어난 양과는 운기조식을 통해 호흡을 고른 후 나무 열매를 따다 허기를 채웠다. 그리고 초경 무렵 은밀히 양양성 밑으로 갔다. 양양성의 성벽은 매우 높았으나 지금의 양과에게는 그런 게 장애가 되지 않았다. 비교적 인적이 드문 동문 쪽으로 간 양과는 순시를 도는 병사가 멀어지기를 기다려 땅에서 훌쩍 뛰어올라 중검으로 성벽을 힘껏 찔렀다. 중검은 비록 예리하지는 않지만 그 위력이 막강했기에 화강석으로 쌓아 올린 성벽에 푹 파여 들어갔다. 양과는 그 파인 홈을 밟고 또다시 도약해서 다시 한번 중검을 벽에 꽂았다. 그런 식으로 양과는 큰 어려움 없이 양양성을 넘을 수 있었다. 양과는 성벽을 오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다. 지금 양과는 이곳을 떠날 때보다 무공이 월등히 강해졌지만 아직은 곽정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예전에 곽정은 최상승의 경공인 상천제로 성벽을 뛰어 올라온 일이 있었다. 그것도 전날 양과에게 격체 전공을 해주느라 내공을 많이 소모한 상태에서 상천제를 펼친 것이다. 아무리 양과가 내공이 늘고 독고구검을 익혔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곽정을 상대로 승부를 장담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황용의 타구봉법도 두렵지 않을 수 없었다. 양과가 비록 타구봉법을 조금 할 줄 안다고 하나 겨우 열의 7, 8 정도만 알 뿐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필승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 두 사람을 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필패였다. 그랬기에 절대 두 사람에게 발각되어서는 안 되는 양과였다. 마침내 양과가 곽정 부부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 도착해서 막 담을 넘으려던 순간이었다.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는가 싶더니 누군가 살금살금 담을 넘어 들어가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바로 곽부였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등에 장검을 비스듬히 짊어지고 있었다. 늦은 밤에 뭘 하고 오는 걸까? 게다가 자기 집에 돌아오면서 왜 저리 조심스러워하는 거지? 양과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곽부가 멀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자신도 담을 넘어 들어갔다. 저만치 조심스레 걸어가고 있는 곽부의 뒤를 살금살금 따라갔다. 자기 방 앞에 도착한 곽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양과는 곽부의 방 밖에 있는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그때 방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돌아오셨군요. 어머니께서 몇 번이나 사람을 시켜 아가씨가 돌아왔는지 물으셨어요. 그러자 곽부가 힘없이 대꾸했다. 동생 소식을 알아보러 갔었어. 곧 아버지를 뵈러 가겠다고 전해. 하인이 나가자 방 안에는 곽부만 남게 되었다. 지금이 기회다. 네 오른팔을 베어주리라. 양과는 막 몸을 솟구치려다가 멈칫했다. 지금 부의 팔을 베면 내 한이 풀릴 것인가. 막상 곽부의 팔을 자르려 하니 순간 마음이 약해진 양과였다. 지금 곽부의 팔을 베어버리는 건 식은 죽 먹기이지만 이게 과연 대장부가 할 짓일까? 그때 고개를 내젓던 양과 눈에 곽부가 심부름을 보낸 여종이 저만치서 등불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양과는 발소리를 죽여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그녀가 곽정 부부의 방으로 들어가고 나자 양과는 창밖에 몸을 숨기고 방에서 나는 소리를 엿들었다. 나리, 마님, 아씨가 방금 돌아오셨습니다. 곧 이리로 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곽정이 말했다. 가서 쓸데없는 짓 그만하라고 일러라. 그리고 이리로 올 필요 없다고 전하거라. 만날 필요가 있으면 내가 가서 만날 것이다. 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여종은 몸을 돌려 문을 닫고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여종이 물러가자 황용의 목소리가 들렸다. 부는 과의 팔을 자른 것 때문에 당신한테 혼나는 게 두려워 집을 나갔던 거예요. 이번에도 열흘째 소식이 없어서 걱정하던 참인데 무사히 돌아와서 천만다행이에요. 오빠 아직도 부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들다니 참 독하기도 하세요. 부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오빠 자식이잖아요. 차라리 부를 만나서 모질게 야단을 치시든 매를 드시든 하세요. 어쨌든 오빠는 그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봐주지 않으면 누가 봐주겠어요? 그러자 곽정이 불같이 화를 냈다. 그런 녀석을 어떻게 봐줘? 그 녀석 때문에 양과가 어떻게 되었는데?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녀석을 무공도 못하게 팔을 잘라버렸으니 대체 앞으로 무슨 낯으로 양과의 얼굴을 보겠어? 이제 여기저기서 무시당하고 천대받을 터인데 양과 같이 자존심 강한 아이가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 대체 무슨 수로 그 죄를 다 갚는단 말이야? 내가 그 아이를 거둔 이상 잘 돌봐주었어야 했는데 부 그 녀석은 항상 과를 무시하기나 하더니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잖아. 곽정은 불같이 화를 내더니 그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풀죽은 황용의 음성이 들렸다. 꼭 부의 잘못만도 아니죠. 양과와 이막수가 우리 아기를 절정국으로 데려가 단약과 맞바꾸려 한다는데 부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화가 나서 덤빈 건데 그만 실수를 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막수라고 하면 강호에서 잔인하고 악독하기로 소문난 자인데 그런 사람이 갓 태어난 동생을 잡아갔으니 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지금까지 우린 우리 아기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생사도 모르잖아요. 결국 황용도 흐느끼기 시작했다. 과는 결코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야. 설사 그랬다 해도 과가 우리를 구해준 게 벌써 몇 번이야. 그 은혜를 갚은 셈 쳐야지 어쩌겠어. 그러자 황용이 버럭했다. 오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달라요. 그때 방 안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양과는 깜짝 놀랐다. 조금 전 백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막수 손에서 아기를 구해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웬 아기지? 양과는 숨을 죽이고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과연 방 안에는 아기가 요람에 누워 있었다. 마침 아기 얼굴이 창문 쪽을 향하고 있어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아기는 곽양이 아니었다. 양과는 전에 한참 동안 곽양을 품에 안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 얼굴을 분명히 기억했다. 양과가 기억하는 곽양은 작고 희며 예쁜 얼굴이었는데 지금 이 아기는 네모난 얼굴에 피부가 검고 튼튼해 보였다. 황용이 얼른 다가가 아기를 안으며 낮은 소리로 아이를 얼렀다. 가엾은 쌍둥아, 큰 소리 때문에 깼구나. 미안하다. 그러면서 정색을 하고 곽정에게 말했다. 불을 야단칠 생각만 말고 가서 우리 아기나 찾아오세요. 그제야 양과는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있었다. 당시 황용은 쌍둥이를 낳은 것이었다. 먼저 태어난 아기가 여자아이인 곽양이었고 나중에 태어난 아기가 지금 황용이 안고 있는 남자아이였다.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이미 소용녀가 여자아이를 데리고 간 뒤였다. 곽정은 초조한 듯 방 안을 서성거렸다. 용아, 항상 대범하고 냉정한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생각이 짧아지니?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군무를 제쳐두고 딸을 찾아 양양성을 떠날 수가 있겠어? 그러게 내가 직접 찾으러 간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정말 우리 딸이 이막수 손에 죽도록 내버려 두실 참이에요? 몸도 아직 성치 않으면서 어딜 간단 말이야. 아버지라는 사람이 정말 너무하는군요. 황용은 화가 난 듯 언성을 높이더니 이내 흐느끼기 시작했다. 양과는 어릴 때 도화도에서 이들 부부와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았고 얼마 전까지도 가까이에서 생활했지만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 두 사람 모두 완강한 태도로 맞서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이 일로 싸우는 게 처음이 아닌 듯했다. 곽정은 경직된 얼굴로 끊임없이 방 안을 서성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설사 우리 아이를 찾아온다 해도 당신은 또 부와 마찬가지로 오냐오냐 해가며 키우겠지. 그렇게 막대 먹은 아이로 키울 거라면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아. 부가 어디가 어때서 그래요? 동생이 걱정되어 실수를 좀 했기로써니 그게 그렇게까지 죽을 죄인가요? 만약 나였다면 우리 아기를 이용하려는 양과의 남은 한쪽 팔마저 베어버렸을 거예요. 황용의 언성이 높아졌다. 용아, 말이 지나치구나. 곽정도 화가 난 듯 탁자를 내리치며 언성을 높였다. 그 기세에 탁자가 산산이 부서졌다. 칭얼대던 아기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는지 울음을 뚝 그쳤다. 그때 서쪽 창문 근처에 사람 그림자가 얼씬거리는 게 보였다. 그림자는 몸을 낮추더니 점차 창가에서 멀어졌다. 나 말고 엿듣는 사람이 또 있었군. 자세히 보니 바로 곽부였다. 그때 갑자기 방안이 어두워졌다. 아마도 등불을 끈 모양이었다. 황용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우리 아기를 놀라게 하지 말고 어서 나가세요. 양과는 곽정이 밖으로 나온다면 몸을 숨기기 어려울 것 같아 급히 왔던 길을 되짚어 곽부의 방 밖 나무 뒤에 숨었다. 조금 지나자 곽부가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시중두는 여종이 조심스레 말했다. 벌써 이경이 지났으니 그만 주무세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도 그만 가서 자렴. 시중두는 여종이 방을 나가자 곽부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한숨은 웬 한숨? 내 오늘 꼭 네 팔을 베어버리고 싶었으나 대장부가 연약한 여자를 상대로 할 짓이 아니어서 참는 줄이나 알아라. 그때 누군가가 이쪽을 향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바로 곽정이었다. 그는 딸의 방문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부야 자니? 그 소리에 곽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세요? 곽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오냐 아버지다. 곽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방문을 열었다. 곽정은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조용히 침상 옆 의자에 앉으며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곽부는 감히 아버지를 쳐다보지 못했다. 이윽고 곽정이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간 어딜 갔었느냐? 곽부는 더듬거리며 기어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양과 오빠를 다치게 했다고 혼이 날까봐 겁이 나서 그래서. 곽부는 입술을 질끈 깨물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내 화가 풀리길 기다렸다가 돌아온 것이로구나. 곽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곽정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아직도 화가 안 풀리신 거예요? 그 말에 곽정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화를 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저 마음이 아플 뿐이다. 아버지. 결국 곽부는 울음을 터뜨렸다. 곽정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부야, 내 얘기를 잘 들어라. 과의 조부 되시는 양철심 공은 너희 할아버지인 곽소천 공과 친형제나 다름없이 지내셨다. 또 과의 아버지와 네 아비 역시 형제의 의를 맺었지. 너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과가 비록 제멋대로 하려는 기질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본성은 의롭고 착한 아이다. 몇 번이나 제 몸을 돌보지 않고 나나 네 엄마의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니? 또 널 구해준 적도 있고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벌써 나라를 위해 공을 많이 세웠다. 곽정은 안겨있는 곽부의 몸을 바로 세우고 딸을 바라보았다. 네가 모르는 일 한 가지를 오늘 이야기해주마. 과의 아비 되는 양강은 행실이 바르지 못했다. 나는 그의 의형이면서도 그 잘못을 고쳐주지 못했어. 그는 결국 가흥 철창묘에서 죽고 말았다. 네 엄마가 해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론 네 엄마 때문에 죽었어. 우리 곽씨 집안이 양씨 집안에 죄를 많이 지었다. 양과는 가흥 철창묘라는 말과 네 엄마 때문에 죽었다는 말에 심장이 멎을 뻔했다. 가슴 저 깊숙한 곳에 눌려있던 원한이 한꺼번에 요동치는 듯했다. 나는 널 과와 짝지어주고 평생 동안 그 빚을 갚으려 했는데 일이 어쩌다 일이 되었는지 모르겠구나. 곽정은 말을 잇지 못하고 두 눈을 감았다. 이 말을 들은 곽부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소리쳤다. 아버지. 그는 동생을 잡아갔어요. 또 이상한 헛소리로 제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요. 아무리 양씨 집안에 잘못을 했다고 해도 설마 제가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시겠죠? 그러자 곽정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욕을 당해서 그 아이의 팔을 잘랐단 말이냐? 그 아이의 무공은 너보다 10배는 강할 것이다. 정말 너를 모욕할 생각이었다면 네 팔이 10개라도 모두 그 아이 손에 잘려나갔을 것이다. 검은 어디 있느냐? 곽부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베개 밑에서 군자검을 꺼냈다. 곽정이 검을 받아들고 살짝 퉁겨보니 서슬 퍼런 날이 윙윙거리며 소리를 냈다. 부야, 사람은 하늘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아버지가 평소 너에게 엄하게 대하기는 했지만 널 사랑하는 마음은 네 엄마와 다르지 않다. 곽정의 목소리는 준엄했다. 저도 알아요. 곽부가 힘없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래, 오른팔을 내놓아라. 네가 다른 사람의 팔을 베었으니 너도 팔을 잃는 아픔을 알아야 하지 않겠니? 내가 너의 팔을 베어야겠다. 네 아비는 평생 바르게 살아왔다. 절대 사적인 일에 눈이 어두워 딸이라고 무조건 감싸는 일은 할 수가 없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에 곽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곽부는 큰 벌을 받을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아버지가 자기 팔 하나를 내놓으라고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를 부른 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곽정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두 눈으로 딸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양과 역시 곽정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 가슴이 뛰고 손발이 떨릴 지경이었다. 지금이라도 내가 들어가서 말려야 하나? 불을 용서해달라고 해야 하나? 양과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곽정이 군자검을 치켜들었다. 그러고는 심호흡을 하더니 서슴지 않고 순식간에 아래로 내리쳤다. 그때 갑자기 바람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뛰어들어왔다. 동시에 봉 하나가 검과 곽부 사이를 가로막았다. 바로 황용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타구봉법으로 곽정을 공격하며 소리쳤다. 부야, 어서 도망가. 곽정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라 그대로 두어 걸음 물러서야 했다. 곽부는 제 어머니만큼 영리하지 못했다. 게다가 큰일을 당하고 보니 넋이 빠져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황용은 왼손으로 아기를 안은 채 오른손으로 봉을 휘두르며 딸을 막아섰다. 그러고는 곽부의 등을 떠밀었다. 도와도 가지나 큰 사부님을 모셔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거라. 그녀는 말하면서 계속 타구봉법으로 곽정을 가로막았다. 문 앞에 홍마를 세워뒀으니 어서 가거라. 눈치 빠른 황용은 정직하고 고지식한 남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딸아이의 방으로 가는 것을 봤을 때부터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래서 분명 엄한 벌을 내릴 것이라 예상하고 뒤따라갔다. 남편이 곽부를 몇 대 때리고 끝나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않으면 일단 몸을 피하게 하는 게 상책일 듯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홍마를 문 앞에 세워놓고 안장에는 옷 가지며 은자를 챙겨두었다. 시일이 좀 지난 후에 다시 부녀 사이를 원만하게 만들 생각이었다. 이런 황용의 계책 때문에 곽부는 잃을 뻔한 팔을 온전히 보전한 채 화원을 빠져나가 말을 달렸다. 무공으로 따지자면 황용이 어찌 곽정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에게 살수를 펼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더구나 갓 태어난 아들까지 품에 안고 있으니 혹시라도 아이가 다칠까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곽정은 이미 침상 구석까지 몰려 더 물러설 곳도 없었다. 그때 갑자기 황용이 받으라며 아기를 남편에게 던졌다. 곽정은 깜짝 놀라 허둥지둥 팔을 뻗어 아기를 받았다. 황용은 그제야 죽봉을 멈추고 남편 곁으로 다가섰다. 오빠, 불을 용서해줘요. 그러자 곽정이 한숨을 내쉬었다. 나라고 불을 사랑하지 않겠니? 하지만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 아이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과를 보겠어? 과는 팔이 잘린 채 집을 나가 돌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도대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모르니 난 내 팔을 자르지 못한 게 한스러워. 곽정은 군자검을 들어 가만히 쏘아보았다. 황용은 그가 설마 자기 팔을 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워낙 고지식한 사람이라 조금 무서운 생각도 들었다. 그녀는 얼른 검을 가로챘다. 나무 뒤에서 이런 광경을 지켜보던 양과는 곽정의 진심 어린 사랑을 보고 가슴이 저려오면서 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황용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찾았는데도 관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겼다면 틀림없이 무슨 보고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안심이 되는 건 과의 무공이 우리와 엇비슷하니 부상을 입었다 해도 잘 견뎌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곽정은 여전히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가서 불을 데려오겠어. 이번에는 버릇을 고쳐야 해. 홍마를 타고 갔으니 벌써 성을 벗어났을 거예요. 아직 한밤중이야. 영패가 없으면 아무도 성을 빠져나갈 수 없어.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황용은 할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아들 곽파로를 넘겨받았다. 아기를 건네주는 곽정의 얼굴에는 미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용아, 너에게는 정말 미안해. 하지만 부가 불구가 되더라도 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친다면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는 더 좋은 일이 될 거야. 그렇게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죠. 황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를 받아드는 듯 하더니 갑자기 몸을 낮추며 곽정의 팔 아래를 찔렀다. 그녀의 집안에 전해지는 난화불혈수로 곽정의 왼팔 아래 연애혈과 오른팔 아래의 경문혈을 동시에 찍은 것이다. 이 두 혈은 팔 아래에 있었기에 황용이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면 절대 찍을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황용은 아기를 남편에게 던질 때부터 이미 여기까지 생각해둔 상태였다. 곽정은 아내의 계략에 걸려 그야말로 꼼짝도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순식간에 온몸이 마비되더니 침상 위에 쓰러져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다. 황용은 아기를 침대 끝에 눕혔다. 그러고는 곽정의 신발과 겉옷을 벗기고 침상에 편히 눕힌 후 잘 잘 수 있도록 베개까지 받쳐주었다. 그런 뒤 곽정의 허리춤에서 영패를 꺼냈다. 곽정은 두 눈을 뻔히 뜬 채 황용의 행동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황용은 아기를 남편 곁에 나란히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오빠 미안해요. 불을 잘 보낸 후 맛있는 음식과 술로 사죄할게요. 그동안 많이 봐줬으니까 한 번쯤 더 봐줘도 괜찮겠죠?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해주세요. 방을 나선 황용은 먼저 자기 방으로 돌아가 도화도의 보물인 연희갑을 찾은 다음 서둘러 경공수를 펼쳐 순식간에 성의 남쪽 문에 다다랐다. 예상했던 대로 곽부는 성문을 나가지 못하고 성문을 지키는 병사와 다투고 있었다.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며 황용은 혀를 끌끌 찼다. 부를 어찌하면 좋을지 자신도 답답했다. 곽부를 어려서부터 너무 오냐오냐하며 과보호 속에서 키운 자기 탓이라 생각하니 황용은 절로 한숨이 나왔다. 그녀는 영패를 들고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에게로 다가갔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